이게 진짜 글로벌 전체로 또 어떤 유동성 확대가 버블이 일어난 게 맞아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좀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부채가 많으면 일은 한번 터진다. 정말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 만만해 보면 안 되는 느낌이 오잖아요. 합리적으로 이거 좀 조심해야겠구나. 오늘 모신 분은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그 부동산, 특히 그 우리 한국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지금 네. 중국 부동산이 글로벌리 지금 어떤 세계 경제 위기의 어떤 뇌관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에 대한 상황 한번 좀 짚어보죠. 뭐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미 2년 전에 헝다가 한번 디폴트 빠졌다가 결국은 8월 17일 날이죠. 2년 동안 채무 상황 계속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하다가 구조조정 뭐 하고 뭐 했지만 결국은 파산 신청을 했어요. 헝다 17일 날. 근데 또 14일 날이었죠. 14일 날 그 비구위안, 벽교원이라고 그러죠. 네. 한자로는. 비구위안이 또 하나를 터뜨렸어요. 완다도 있는 데다가. 비구위안이 액수가 좀 커요. 커가지고 우리나라 돈은 한 257조, 어마어마하죠. 부채 규모가. 근데 그 중에서 한 1조 한 3천억 정도가 8월 7일 날 만기가 들어왔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채권 중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 그 달러로 하면 한 2,250만 달러, 그거를 미처 못 갚았어요. 결국은 이제 부도죠.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문제는 이제 7일이었거든요. 7일 날 못했는데 14일 날 홍콩 증시에서 퇴출되는 분위기로 갔고, 그리고 이게 30일 동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못 갚고 나면. 그 기간 동안에 뭐 채무자하고 협의를 잘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넘어가죠. 근데 중요한 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거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영국 사태부터 해가지고 미국 은행부터 해서 또 이게 터지니까 이게 진짜 글로벌 전체로 또 어떤 유동성 확대가 버블이 일어난 게 맞아서 결국은 이게 조정이 되는가라는 큰 어떤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여기서 끝나냐 이어지냐잖아요. 확대되느냐. 뭐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리먼 브라더스는 파생 상품을 통해 가지고 모든 전 세계 은행들이 금융이 투자를 하거나 이래 가지고 연결이 돼 있었고, 이거는 이제 주로 몇 개 금융기관들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과 이 회사의 문제지 전 세계 금융기관들까지 연결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이게 트리거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뭐 보도에서 보셨을 거예요. 중릉국제신탁, 또 뭐 위안양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여기도 커요. 여기도 요번에 18일 날 상하이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네. 근데 여기도 3,600억인가? 역시 중국이라서 그런지 단위가 커요, 우리나라보다. 5배, 10배 수준이에요. 그러면 암만 나라가 커도 우리나라 그러면 비슷한 수준의 문제가 터진 거니까 이게 이어질 것이냐, 봉합될 거냐가 중요한데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할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 게, 왜 갑자기 이렇게 꺼지나.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지 정확하게 대처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보시면 비구위안이 부채가 257조예요. 14일부터 거래 중단됐고, 주가 급락하고 7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50만 달러 못 갚았어요. 네. 직면했는데 유예기간이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제 9월 7일이 되겠죠? 9월 7일 날 어떤, 뭐, 일단 막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돌아오는 또 채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막을 수 있냐를 봤을 때 아니라고 판단되니까 홍콩 증시에서 퇴출시켰겠죠. 이걸 우리가 밀어볼 수 있고, 이거는 그러면 정리가 되겠구나. 네. 그러면 이게 큰 회사인데, 그러니까 여기 중릉국제신탁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탁회사가 돈을 투자자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거나 이런 건데, 얘들도 여기에 물릴 수도 있는 거고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부유층하고 이 투자자들이 누구냐면 부유층이에요. 주로 상위 5%. 네. 그러면
전체 중산층한테 영향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좀 차이점이 좀 있고 위안양 그룹도 이게 이제 투자하고 부동산 하는데 이것도 역시 3,585억 터졌고 중요한 건 더듬어보면 이렇습니다. 헝다가 2021년 12월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와 동시에 17일 엊그제죠. 14일 날 이게 터졌는데 17일 날 이게 또 터져? 좀 그림이 좀 이상해요. 그렇죠? 동시에. 의도적인가? 왜 날짜가 겹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 보시면 17일 날 파산보호 신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시청자분도 아시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회생 신청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채무자하고의 어떤 채무 관계를 일단 약간 동결해주고 자구책을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려고 애는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구책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나라에다 팔 수도 있겠죠. 지분을 가지고. 그럼 여기 제가 우측에 써놨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98년도 이후에 중국이 공공주택, 신규주택을 개인하고 기업들이 거래하고 소유하게 해놨어요. 네. 2015년부터 이미 한 번 나왔었죠. 뭐 버블 어쩌고저쩌고. 기억 더듬어 보시면 그럴 거예요. 중국 버블 위기 쳐보시면 이맘때예요. 이때 확실히 못 잡고 이어져 온 건데 이때 이제 이걸 던져요. 레드라인을. 세 개 던졌는데 이게 세 가지가 부채 한도 축소, 채권 발행 제한이에요. 채권 발행 제한이라는 건 건설회사니까 집을 짓고 땅을 졌는데 여기 좋은 땅이 또 있어요. 그럼 땅을 또 사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짓느라 돈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나라 PF랑 비슷한 거죠. 발행해서 올라갈 걸 계산해서 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 안 사면 뻗는 거죠. 부도죠. 그렇죠. 그런 현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채권 발행을 제한하니까 자금 조달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짓던 게 어떻게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짓던 건 다 짓 것 같잖아요. 중국은 좀 틀려요. 그래서 뉴스에 보시면 짓다가 말아가지고 뭐 부시고 막 이런 게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좀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헝다가 뜻은 참 좋아요. 항상 크다. 완다는 항상 이루어진다. 아, 뜻은 잘 지었는데 크게 터졌어요. 뜻은 그렇죠? 정말 좋으네요. 네, 크게 터져가지고 이게 이제 이해하실 게 뭐냐면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중국은 국가 토지잖아요. 네. 지방재정정부가 이거를 땅을 갖다가 얘들한테 70년 임차권으로 건물에 대해서 분양권을 준 거잖아요. 그럼 사가지고 지어서 분양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건설회사 헝다 입장에서 봐요. 땅 싸게 받아서 짓고 팔면 돈 되죠, 무조건. 그렇죠. 유동성이 풀려 있으니까. 계속 하니까 번 건 누가 가져가요? 또 이제 국가하고 정부, 상관없죠. 지방 정부도 그 가져가지만 땅 살 때는 지방정부 가져가지만 지방정부는 70년대 다시 환수할 수 있고 그걸로 유지를 했는데 얘들이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방정부도 들어오던 돈이 끊기잖아요. 끊기죠. 그러니까 일이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좀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국가의 지자체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쪼였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은행의 총량 대출자 아시잖아요. 대출 총량제. 이거를 또 이거 던지고 나서 좀 이따 던졌어요. 두 가지를 크게 던지니까 건설회사들이 그때부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이제 지금 오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국영기업화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번 돈을 갖다가 지자체는 그냥 땅 싸게 주고 조금 벌고 남는 돈은 많은 거는 기업이 가져가서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니까 이거 나라에는 돈이 좀 없는데 이 뭐 하는 거야? 이제 공산당이니까요. 공동부유. 뭐야 얘들 이거 쥐들이 다 먹네. 나라에 좀 알아서 안 올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세금을 막 올릴 생각을 안 하고 뺏을 생각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해요. 그러면 당연히 쪼여가지고 회사를 어렵게 만들어서 뻗으면 나라가 나서서 인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도 있어요. 나라가 받으면 분양가를 높이지 않을 거고 적정하게 할 거고 구조조정. 그럼 이걸 가지고 시진핑이 이제 독재 장기 집권 계획이 있으니까 기억하시잖아요. 중상주의 때도 막 상인들이 막 커지고 부자가 되니까 용병을 써도 돈이 있으니까 쓸 수 있으니까 국가에서 위협 좀 불안하니까 그 쟤들하고 세금 매고 막 이래서 분산시키잖아요. 그런 어떤 역사의 히스토리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알면서 한 건지 중국이 그러니까 아까 중요한 건 그거죠. 정부에서 일부러 줄였어요. 버블이 너무 심할 것 같다고 판단하고 근데 줄인 정도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못하게 막았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게 리만 브라더스 같이 전 세계가 연결돼가지고 가는 그림은 아니고
여기와 물론 심리적으로 퍼질 수는 있겠죠. 네. 그런 건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지방 정부 부채가 지금 총액이 한 1경이 넘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258조인가요? 뭐 얼마 그 돈을 투입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조치 내렸지만 이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이게 경기가 살지 않으면 지방 정부는 일단 어려워지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 살려면은 대출 늘려줘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또 부동산에 살면 이게 또 눌러야 되는 정책이 네, 맞아요. 거품을 제거하려는 기본 정책이 또 그러니까 어려워지고. 여기서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주신 중에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하죠. 대출을 너무 올리다 보니까 결국 터지잖아요. 왜? 뒤에서 받쳐주는 게 한계가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중국보다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어떤 스킬이나 툴이 많다 보니까 막 어렵게 넘어가고 있지만 이것도 좀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봐야겠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중국은 제가 볼 때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땐 그걸 장기 집권 독재의 마음이 있다면 어느 쪽으로 풀어내야 되잖아요. 역대 뭐 그런 왕들이나 독재자들을 보면 기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국민의 심리를 한쪽으로 쏠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대만 침공 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경제고 나발이고 뭐 일단 거기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구조정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 것 같잖아요. 나라는 안 망한다 결국은. 이제 중산층이나 이제 인민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나라는 존재하잖아요. 그런 아주 얄팍한 자기들은 괜찮고 전쟁 터지면 대통령하고 장군 대령들은 전쟁터 안 나가잖아요. 네. 우리 젊은이들이 나가잖아요. 그런 아픔을 갖다가 대중들한테 전가하는 아주 안 좋은 썩은 매너리즘들이 있어요. 이 네. 지도층들이. 그런 부분이 아마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네. 근데 중국 정부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니까 네. 한 50% 전후라고 제가 2, 3년 전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급작스럽게 늘어나서 중국 정부 국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77.7%래요. 네. 근데 여기에다 지방 정부 것까지 합치게 되면은 100% 넘을 297%. 그러니까 미국보다 미국이 우리가 미국 부채가 많다 기축통화국이면서도 네. 위험하다 얘기하는데 255%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이거를 정말 이전까지는 국가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뭐 여러 가지 기업 부채 이야기 나오거나 했을 때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막 돈을 쓰기도 여력이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이어서 생각할 게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되니까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국채. 미국 국채. 국채를 털 거 아니에요. 너무 급박하면. 미국이 어떻게든 신경 안 쓰고 뭐 요새 사이도 안 좋겠다. 물론 뒤에 앉아서도 다른 플레이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급하니까 국채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채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폭락하면 금리가 또 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까지 안 좋은 거예요. 중국이 안 좋아지는 거. 그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지는 게 우리나라한테 좋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럼 중국이 안 좋아졌다는 게 시작됐고 어떻게 시나리오가 될지 모르니 우리는 좀 더 하방 압력이나 위험 요인들이 더 증가했다는 걸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이걸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우리나라 부동산 PF 현장이 있어요. 네. 현장에 돈을 빌려달라면 빌려주겠어요? 저부터도 빌려줄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난리거든요. 중국 보니까. 그렇죠. 미안해.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자금 시장에 특히 부동산 PF 현장에 자금 신용 경제 현상이 전이될 수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우리가 미루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샤프하시니까 이게 호재는 무조건 아니고 악재구나. 중국이 무너져서 우리가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중국이 무너져서 중국이 수출하던 곳에 우리가 수출하니까 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데이터 보니까 20 몇 프로였는데 뭐가요? 한국 7월 달에 8월 달 네. 지금 현재 그 수출이 급감했다고. 근데 30억 달러 벌써 20일 네. 만에 30억 달러 적자예요. 6월, 7월에 11억 불 흑자, 불황형 흑자. 그렇죠. 알겠지만 1, 2, 3, 4, 5월 다 박살 났다가 6월, 7월 반짝했거든요.
근데 이게 반짝이 안 좋은 반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적이 50점으로 떨어졌는데 옆집애가 30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닌데, 그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지금은 나도 또 30점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8월 20일까지가 적자인데, 거기서 제가 좀 유심히 본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액 중에 100%라고 잡으면 여러분들 그 원유 아시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LG화학을 비롯해서 정제 기술이 세계 5위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유를 사가지고 정제해가지고 뭐 석유, 이제 휘발유, 등유, 경유, 뭐 가솔린 다 해가지고 나눠서 팔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 수출액 중에 포션이 10%예요. 9%, 9점 몇 프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입의 9%, 10%를 그게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원유가 50%가 수입이 급감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수출은 40% 급감했더라고.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5%는 이미 날라간 거예요. 우리 벌던 거에서. 그럼 5%만큼 다운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집값이 올라간다? 저는 항상 집값하고 연관하니까 미스매치죠. 네. 그 원유뿐이 아니라 반도체도 살아날 생각이 좀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리를 지금 다들 호주 4.1이고 캐나다 또 올려가지고 5% 가까이 갔고 다 5%대예요 지금. 네. 물론 뭐 영국하고 ECB는 물가가 올라다 보니까 지금 올릴 수밖에 없지만 여하튼 금리가 올라간 거는 우리 환율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뭐 이런 거랑 연결되다 보면 지금 시장 만만해 보면 안 되는 느낌이 오잖아요. 합리적으로 이거 좀 조심해야겠구나. 그래서 올 가을 겨울까지는 지금 펌핑하는 영꿀2 시즌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절대 부안해동 하시지 마시고 뭐 이런 건 가능하겠죠. 결혼을 해요. 그럼 집을 전세로 가든지 사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25%밖에 안 들어 소득에. 그러면 뭐 그건 가도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약간 말씀 주신 대로 이 중국 지자체 이 부채가 통계 얘기하셨는데 통계가 우리나라 통계도 사실 주간 통계 다 거의 강아지판이거든요. 중국은 더 하잖아요. 공산당이니까. 뭐 쉬운 말로 뭐 깨 하면 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들이 뒤에서 또 터져 나올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8월 달에 수출이 17%가 급감을 했는데 네, 네. 20일까지의 데이터로 이 가운데 대중 수출이 27%가 급감을 했대요. 이게 네. 부동산 위기가 터지고 나서 더 빨라지고 있다. 더 빨라지겠죠. 하락폭이.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확실히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다는 거. 네, 맞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대책이 뭐냐 이제 전부 기대했는데 어제 했었단 말이에요. 0.1% 금리 인하. 네. 이거 가지고 이제 다 실망을 택도 해가지고 없죠. 택도 없는 없죠. 거 아니냐.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항생 지수도 급락하고. 그러니까 느낌이 액션 같지 않나요? 전 진짜 위기라고 정부에서 판단한다면 과감하게 막 팍 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리려고. 근데 지금 중국 인민들의 상태가 거기도 상태가 안 좋거든요, 사실. 다 부채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론은 그거예요. 부채가 많으면 결국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는 역사적으로 일본, 미국, 이제 중국 이전에 크게 물론 그 전에 피그 사태 있었잖아요. 스페인, 이탈리아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족들한테는 부채가 많으면 일은 한번 터진다. 정말 조심하시라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또 새로 부각되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 외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주 주거용이잖아요. 네. 근데 상업용도 지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중국의 소차이나 이쪽도 네. 지금 뭐 세금을 못 내고 뭐 중개 수수료를 못 주고 이러면서 디폴트에 대한 걱정들이 또 계속 속보로 나오네요. 네,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연쇄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중릉 국제 신탁이 아까 3,500억을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 회사가 어느 회사에 임차를 쓰고 있다고 할게요. 사무실을. 그럼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건물도 문제가 생기겠죠. 수입이. 그러면 채권자들이 건물에 투자한 채권자들이 야 수익률 보장이 안 되면 어떻게 채권 회수할래? 이게 연쇄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리먼 브라더스급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이거 중국 내에 아시아 리먼 브라더스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미국, 영국까지 건너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시아는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투자한 데도 많잖아요. 그렇죠.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1대1로 사업 때문에 막 해놨는데
이거 뭐 돈줄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다 스톱이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또 그쪽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쪽들이 또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에서 예를 들어 동남아 A라는 뭐 캄보디아나 어디나 한다 사업을 하면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게 엮느라고 또 대출을 한 50% 해줘요. 중장기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회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도 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이는 좀 진짜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이 자료 보니까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의 40%가 이 토지 판매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네요. 40%더 된 걸로 아는데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네. 엄청난 거니까 예. 이게 어려워지니 뭐. 끝이죠, 그냥. 끝이죠. 네. 일단 정리돼야 되는 거죠. 예. 좀 알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말씀하신 전 세계로 확산은 되지 않는다 해도 이 아시아에서는 최소한. 예, 미국의 리먼 미국까지 브라더스 갈 것 같은 같아요. 응? 미국까지도 갈 것 같아요. 미국까지는 시진핑이 나름 머리를 써가지고 2, 3년 뒤 그 그림을 맞춰보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조금 힘을 좀 땡깡이랄까? 남중국 해갖고 자꾸 시끄럽고 그러니까 국채 좀 세게 팔어. 왜 이미 당할 만큼 당했잖아요 미국한테. 미국이 갑자기 다시 손을 싹 내미는데 잡아주는 쪽 하는데 한번 그동안 당했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럼 한번 진짜 싸우진 않지만 툭 칠 수는 있잖아요. 그럼 국채 뭐 좀 꽤 갖다 털면 지금 연말까지 미국도 국채 발행할 거 아니에요. 국채 금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중국까지 국채를 내던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갑자기 이상한 판이 되는 거예요. 금리들이 좀 다 같이 상당히, 올라버리니까. 네. 그러면 이건 금리 인상 경쟁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좀 타격이 있죠. 그래서 그 그림을 같이 좀 하여간 제 생각은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올 겨울까지 한번 시장을 그냥 지켜보는 게 낫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무리해서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사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네. 데이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